자, 한국지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위치, 우리가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다.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는 우리가 유럽은 항상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고, 아시아 쪽, 동쪽은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이냐 서쪽이냐 위치를 나타나는 것은 지리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이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중에 이걸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중심 국가다.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다. 이런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와 관계니까 관계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보다 9시간 빠르다. 우리나라는 표준시를 135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초 좌우선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걸 우리가 본초 좌우선, 경도 영도선으로 쓰고, 우리나라 표준시는 영국에서 135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게 우리나라 표준시가 되겠습니다. 15도마다 1시간씩이니까 영국에서 동쪽으로 135도 떨어졌으니까 135도는 15도 곱하기 9가 135도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하고 우리하고 9시간의 시차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쪽은 서쪽보다 시간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본초 좌우선보다 9시간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도와 관계된 거. 경도는 숫자로 나타내니까 수리적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서 대륙 변홍사에 유리하다. 계절풍 기후도 대륙의 동쪽, 아시아 쪽에 나타나는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변홍사에서 쌀을 먹고 사는 문화가 되겠고, 유럽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서늘해서 변홍사가 되지 않아서 밀이나 가축을 이렇게 길러서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동쪽에 있는 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색, 이런 것은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에서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이다. 아니죠. 대한해협, 일본하고 부산 사이에 좁은 바다에서는 외국의 배들이 다니도록 대통령령에서 특별히 3해리만 영해로 정하고 있죠. 우리는 서남해는 동해보다 영해가 넓다.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까지다. 이렇게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서해나 남해는 섬이 많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섬과 섬을 연결한 직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 이렇게 영해를 정하기 때문에 해안선에서 보면 훨씬 멀리까지 영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기선에서부터 12해리만 영해고 요 사이의 바다는 영해가 아니죠. 내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해는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고, 여기는 직선 기선에서 12해리까지, 12해리까지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니까 영해는 서해가 멀리까지 영해지만 넓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대한해협은 통상기선에서부터 3해리다. 대한해협 쪽에서는, 남해바다 쪽에서는 섬이 있을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한해협 쪽은 저 남해, 저 울산 앞바다까지는 섬들이 있으니까, 섬이 있을 때는 직선기선을 쓰니까, 동해가 모두 통상기선이 아니고 저 울산 앞바다까지는 직선기선을 쓰죠. 섬이 있으면 직선기선에서부터 3해리다. 틀렸죠? 우리나라 영해는 외국의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없다. 영해는 이제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없다. 맞았죠? 허가를 받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일 중간수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어선이 어업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자, 한국, 왔다 갔다 하노. 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서는 일본이 있다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서는 자, 중간 수역을 이렇게 두었는데 이 중간 수역은 원래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면 우리 영역과 일본 영역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일본이 자꾸 독도는 자기 땅이라 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즉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업 분야에서 어업 협정만 맺어서 중간 수역을 두어서 가운데 쪽에 니꺼 내꺼 애매하니까 그냥 같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역으로 중간 수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일본도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일본은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EEZ에서는 외국의 여객선이나 상선이 통과할 수 있다. 자, EEZ는 우리 영역은 아니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 영해를 벗어나는 지역이고 영해를 벗어나면은 여기는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지하자원을 캔다든지 고기를 잡는다든지 할 때만 우리가 연안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여객선이나 상선이 지나다니는 데는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죠. 왜? 세계가 공동으로 쓰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과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국토인식의 변화. 첫째, 풍수지리사상. 풍수지리사상은 우리의 전통지리사상입니다. 전통지리사상인데 풍수라는 것은 바람풍 물수. 바람과 물,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람과 물이 되겠죠. 바람과 물. 바람은 겨울에 부는 북서풍을 얘기하겠죠. 한반도가 있다면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힘들게 했던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바람은 막아주는 게 좋겠고 물은 자 농업용수나 식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고 바람은 막아주는 곳이 좋은 터, 명당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은 지리하면은 풍수지리, 좋은 땅을 찾고자 하는 게 풍수지리가 되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지모사상과 음양오행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모사상이라고 하면 땅이 엄마다 그런 뜻이죠. 동양의 철학을 보면 만물 생성의 근원은 땅으로 봤죠.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서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땅이 엄마처럼 땅을 신성시하는 사상이 지모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설은 세상은 음과 양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오행은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물질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음양은 일월은 그래서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음양오행이죠. 오행은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물질 불, 물, 나무, 쇠, 흙 예, 5가지 물질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이들은 돌고 돌아서 흙이 나무가 되고 딱딱이 굳어서 쇠도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음양오행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음양오행설이라든지 지모사상이 바탕이 돼서 신라 말에 당나라로부터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에 전래돼가지고 풍수지리의 영향을 보면은 이게 취락의 입지 도읍지, 묘지 이런데 풍수지리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취락의 입지는 배산임수, 뒤에는 산, 앞에는 물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촌락의 입지는 배산임수촌이 되겠습니다. 배산임수촌 이런 촌락의 입지에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한양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도읍지에도 영향을 주었고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유교가 조선시대에 바탕이 되면서 유교는 이제 조상 숭배사상이죠.
그래서 유교의 이 조상 숭배 사상, 조상을 갖다가 잘 모시려면 죽어서도 조상을 좋은 자리에 모시자는 게 유교가 되겠죠. 이것이 조상의 죽어서도 좋은 자리에다가 모시자. 이렇게 하면 조상들이 잘 돌봐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한다 해서 유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묘지 선정에 조상들이 좋은 자리에 모셔야 자기 후손들이 잘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촌락의 입지나 도읍지, 여기는 이제 양택풍수,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죽어지는 양택풍수, 죽은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묻힐 곳들은 음택풍수. 그래서 풍수가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이렇게 나뉘는데, 양택풍수는 우리가 뭐 겨울에 바람도 막아주고 물도 얻을 수 있고 앞에가 탁 트여서 경치도 좋고 이런 데를 좋은 자리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에 의해서 좋은 자리를 명당자리다 이렇게 봤고, 묘지는 조상들을 이렇게 죽어서 좋은 자리에 모셔놓으면 조상이 뭐 자손을 잘 되게 한다. 조금 비과학적으로 나중에 실학자들한테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서 음택풍수는 나중에 실학자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산임수촌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촌락의 입지, 등배자, 등배매산. 그래서 산 뒤에, 등 뒤에 산이 이렇게 끼고 앞에 그래서 물수는 하천을 의미하겠죠. 하천을 끼고 뒤에는 산을 등지고, 거기다가 이제 남쪽 사면에 자리 잡아야 우리가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도 쪽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았겠고, 그 다음에 살록에 입지하게 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천이 있다면 이쪽이 이제 살록 쪽이 되겠죠. 살록에 입지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살록 쪽에는 평지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가 적었겠고, 남쪽 사면에 있으면 일조량이 풍부했고, 하천을 끼고 있으면 벼농사문화권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농사에 유리하겠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렇게 산을 등지게 되면 마을이 있고, 그러면 겨울에 북서풍을 많이 막아줘서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도,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의 지도를 보면 우리 조상들의 국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두 개로 나눠서 실학의 영향을 받았을 때, 실학에 서양의 학문이 들어와서 좀 과학적이고 제대로 된 지도, 그 전까지 이렇게 조선 초기나 중기까지 만들어진 지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천화도라든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조선 초기나 중기까지 만들어진 지도들은 이렇게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고, 대동여지도처럼 실학의 영향을 받게 된 지도들은 축척을 사용한다든지 뭐 제대로 보고 이렇게 측량해서 잘 그린 지도, 좀 과학적이고 어떤 체계적이고 정교한 지도가 실학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보게 되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에서 혼일강리도를 갖다가 우리나라 지도와 일본 지도를 갖다가 세 개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국가가 주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지도를 그린 이유는 조선이 개국하면서 뭔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로 해서 만든 지도가 되겠고, 세계 지도 중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지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조선 중기까지는 이렇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라 이름도 가운데 있는 나라다 해서 중국이다. 나중에 실학자들은 왜 중국이 중국이냐, 중국은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다, 우리가 뭐 세계 가운데 있는 나라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학 이전에서는 이렇게 중화사상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조상들의 머릿속에.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이제 뒤에가 나와서 보겠지만은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저쪽 아라비아 반도, 인도 이쪽까지 중국이 저쪽 아라비아 반도의 비단길을 통해서 교역하면서 그쪽까지 정보들이 조선 초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나 유럽까지 조선 초에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화도로 가겠습니다. 천화도는 이제 국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서 그린 지도다. 혼일강리국도 지도가 먼저 그려지고 나중에 천화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실학의 영향을 받기 전이니까 중화사상이 바탕이 됐겠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린 세상을 보는, 지구를 보는 입장이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뒤에 천화도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바탕에 의해서 세계 지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런 조교와 같은 민간 신앙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종교관들이 반영된 지도다. 그 다음에 상상에 의한 관념적 지도다. 이것은 천화도에 보면은 이제 바깥 대륙 쪽에 뭐 상상의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에 대륙이 있고 바깥 대륙이 있는데, 중국 산해경에 나와 있는 어떤 소설책이나 뭐 이상한 책에 나와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리가 바깥 대륙은 안 가봤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이제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고, 그 대동여 지도도 그려지고, 이렇게 축척도 사용하고 좀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지도, 가장 잘 된 게 대동여 지도가 되겠죠. 김정호가 제작했고, 그 다음에 지도를 가지고 다니기, 휴대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분첩 절첩식 지도로 22겹으로 나눠서 22층으로 이렇게 22층으로 22겹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파가지고 먹물을 묻혀서 찍으면 대량 인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부상들한테 이렇게 팔아서 할 수 있도록 목판본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리표는 오늘날의 기호와 같은 것이 되겠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지도가 오늘날처럼 정교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보게 되면, 도로는 마을과 마을이 있으면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거기다 방점을 찍어서 십리마다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한 점이 10리, 20리, 30리 이렇게 마을과 마을 사이에 방점이 2개 있으면 30리, 하나 있으면 20리, 10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 파악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산줄기나 하천은 다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줄기를 이렇게 다 이어놨는데, 우리 국토에 이렇게 산줄기들이 백두산에서 백두대간에서 있으면 모든 산줄기들이 다 하나로 다 이어져 있죠. 그것은 우리 산줄기들도 우리처럼 어떤 생명체, 유기체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체로 봐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 2줄로 되어 있으면 배가 다닐 수 있고, 한 줄로 되어 있으면 배가 다닐 수 없고, 강하천이라는 건 항해가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풍수지리의 명당자리를 간단히 보게 되면, 풍수지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가 제일 좋은 데들은 계룡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도사가 되기 위해서 계룡산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돌을 닦아야 좀 뭔가 도사가 되든지 점쟁이가 되든지 뭐가 되겠죠. 그래서 계룡산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닦았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이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악산도 우리나라 풍수지리에서 명산이 되겠죠. 풍수에서 보면은 자꾸 계룡산에 있는 기가 남하한다고 하니까 계룡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모악산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모악산,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소수종교라고 할까요? 뭐 사이비 종교라고 할까요? 소수종교라고 해야죠. 이런 소수종교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전라북도가 되겠죠. 그것은 자꾸 이런 풍수에 좋은 기들이 모악산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고, 한양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도 풍수지리에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양에서 본다면 명당자리가 경복궁터가 되겠고요. 그 뒤쪽이 북악산, 그 뒤로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이렇게 겹겹이 막아줘야 바람을 잘 막을 수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도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가 딱 맞고 있어 갖고 아늑해야 바람도 안 들어오고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계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명당수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밖에 한강이 객수가 되겠죠. 한강이 객수가 되겠고 청계천 같은 경우는 명당수가 되겠고 명당수가 객수 쪽으로 빠져나가야 명당에 있는 사악한 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봤고요. 만약에 명당수가 거꾸로 들어오면 밖에 있는 나쁜 기들이 모여들고 또 우리나라 그냥 과학적으로 본다면 비가 여름에 많이 왔을 때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홍수의 피해가 적겠죠. 남산은 여기 안산이 되겠고요. 이렇게 한양은 전통적인 풍수지리로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 서적을 봐도 우리 조상들의 어떤 생각을 알 수가 있겠죠. 서적도 지도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을 받았을 때와 실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실학 이전에는 주로 국가기관에서 편찬한 걸 관찬지리지, 개인이 편찬하면 사찬지리지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써놓은 거, 통치에 필요한 자료.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는 여자를 안 하고 남자만 했죠. 왜? 남자가 병역이나 부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치를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가 써놓은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백과사전식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을 썼다. 이렇게 전주하게 되면 전주의 인구는 얼마고 기후는 어떻고 전주에 나오는 것들은 뭐뭇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들이 관찬지리지가 되겠고 세종실록지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왕조마다 이렇게 다 실록지리지가 왕조가 끝나면 그 왕조에 있었던 기록들을 다 써놓은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게 이제 신증 동국여지 승남. 그래서 관찬지리지 하면은 항상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나오게 되죠. 주로 이제 이 택리지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자, 택리지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써진 게 택리지다. 이중한 씨가 택리지를 썼는데요. 택리지의 뜻은 이렇게 살만한 곳, 선택한다, 땅을 선택한다, 살만한 땅. 가거지라고 하죠. 한자로는 거주가 가능한 곳, 선비가 살만한 곳. 살만한 곳은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네 가지가 다 좋아야 살만한 곳이다. 이중화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리는 우리 조상들의 지리는 풍수지리, 우리 전통지리는 풍수지리라겠죠. 그래서 지리하면은 풍수지리. 풍수지리에서 좋은 자리, 명당 자리가 살만한 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생리, 생업에 유리한 곳, 물물교역을 한다든지 넓은 들판이 있어서 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을의 인심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산과 물이 잘 어우러져서 경치가 좋은 곳, 이런 것들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살만한 곳이다.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하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하고 실학의 영향을 받았을 때와 그 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택리지에서 지리, 생리, 인심, 산수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리지는 주로 이제 인문지리책인데, 인문지리책,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지리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인문지리만 나온 건 아니고 자연지리, 서해안의 사구라든지 그 다음에 철원 쪽에 있는 용암대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써놓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로 인문지리의 것들을 많이 서술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국토인식의 변화로 가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우리 식민지를 이제 자기들 쪽으로 정신까지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소국적 부정적인 국토관을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양이 도끼같이 생겼다, 나약하게 생겼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제 맹호도를 그려가지고 호랑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우리도 국토를 그렸는데 일본 애들은 이렇게 나약하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나약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합병돼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 사이에서 나빠서, 위치가 나빠서 맨날 순환을 받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어떤 잘못된 국토관, 왜곡된 국토인식을 많이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의 국토인식. 산업화 시대에서는 막 국토를 개발하고 경제를 개발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국토인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60년대부터 경제개발하고 70년대부터 국토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경제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산업화 시대의 국토인식이 되겠고, 부가가치로 경제발전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나라 국토개발은 이렇게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지향적인 개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생태지향적으로 국토를 이렇게 개발하고 인식하려고 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도 우리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많이 보존하면서 생각해가면서 국토를 개발하자, 국토를 이렇게 가꾸자,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토지도를 보면은, 혼일강리 역대국토지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세계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그랬죠. 조선 초기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죠. 한국과 중국 중심의 이렇게 지도다. 일본은 여기에 이렇게 작게 남쪽에 왜곡돼서 그려져 있고, 아프리카나 아라비아나 유럽이나 인도까지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대륙,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쪽의 신대륙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죠. 그래도 조선 초기에 우리가 아프리카나 유럽까지 인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선이 건국되면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이건 한강이 되겠죠. 한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도성안이 되겠고, 이쪽이 명당자리가 되겠고, 북악산이 되겠고, 뒤에가 북한산이 받치고 있겠고,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여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화도를 보게 되면 이제 조선 중기에 그려진 지도, 민간에서 그렸다겠고요. 천원지방, 세상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안에 대륙이 있고 바깥 대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둥글게 이렇게 천원지방이 들어가 있고, 종교적 세계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도교라든지. 그 다음에 바깥 대륙에는 상상의 나라들, 이런 상상의 나라들이 바깥에 있어서 관념적인 지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로에 방점을 찍어서 심리마다 거리를 표시하고, 산줄기나 이런 까만 진한 것들이 산줄기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이런 친구들은 하천이 되겠죠. 하천도 두 줄로 되어 있으면 배가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데들은 배가 다닐 수 없고, 그 다음에 산줄기도 이렇게 생긴 데들하고 이게 작은 놈하고 비교해보면 이쪽 산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략적인 높낮이는 알 수 있었지만 등고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표, 오늘날로 하면 이제 우리가 기호라고 하죠. 이렇게 표시된 건 창고, 이렇게 생긴 건 읍지, 이런 건 역참, 고산성, 이렇게 이런 지도표를 통해서 지도에다 뚜렷한 것들은 표시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전에 모의고사 문제 이것이 도읍지다. 틀렸죠? 읍지는 그냥 고을읍자지 도읍지는 아니죠. 도읍지는 그냥 고을의 어떤 중심지 같은 걸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빨리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한 27일이나 24일부터는 우리가 같이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